역사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오늘이 3월 1일 3.1절입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희생한 선열들의 위협도 기리고요. 3.1 독립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제정한 국가 국경일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선조들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요, 전국 곳곳에서 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또 만주, 연해주, 미국, 일본, 전 세계 곳곳에서 만세운동을 가졌는데요. 특히 만주하고 연해주에서는 우리 동포분들이 희생을 감내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만세운동에 동참을 했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노력들 하셨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수많은 동포들과 그 유족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오늘 전해봅니다. 오늘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첫 곡은 세븐틴이 노래합니다. 만세.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3.1절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정말 특별한 날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3.1절이 독립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날이기 때문에 네. 3월 1일 하면 어디에 있던 동포들도 다 이거를 정말 이제 그 큰 행사로 지내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3.1절 되면 네. 그 한국 분들 지금 중국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장소가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3.1절 관련되는 그 지역의 인물들, 동포 인물들 함께 뭔가 이제 독립운동 관련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근래에 와서 코로나 때문에 네. 오프라인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그런 행사가 있어서 오히려 젊은 친구들이 그 조선민족 역사를 잘 모르는 친구들, 네네. 굉장히 한 10대 이런 친구들은 네. 그런 장소를 그 보도를 보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알 수 있는 거죠. 네. 1919년 3월 1일입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전국 곳곳에서 태극기를 들고 만세 운동을 했는데요. 뭐 이 만세 운동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도 많이 번져나가지 않았습니까? 연길에서도 했었고요. 예, 맞습니다. 네. 1919년에 이러거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5월 4일에 또 젊은 친구들이 밖으로 나와서 네. 이제 독립운동을 또 선언을 했죠.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한국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이어가는 네네.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어찌 생각하면은요, 우리 동포분들이 살고 있는 만주, 연해주 지역은 독립운동의 본거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네. 시기에 사실 나중에는 그 뭐 한국 본토나 뭐 이런 곳에서 뭐 전쟁이 일어났지만 초창기 때는 독립운동하는 제일 큰 본거지가 바로 지금의 만주 그 지역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시기에 가는 분들이 거의 다 뭐 지하 공작을 하거나 아니면 뭐 그 싸우거나, 그래서 지금도 그 중국의 동북 삼성에 가면 기념관에 들어가 보면 정말 네. 많은 그 지금 보면 조선 민족의 네네. 그 사람 열사 이름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연변 지역이나 뭐 할빈 지역에 가보면 네. 그런 기념비도 볼 수 있고 그런 역사적인 자료를 많이 볼 수가 있어서 3.1절 하게 되면 민족의 아픔이지만 또 네.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는 날이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우리 그 중국 지역에 살고 계시든 연해주 지역에 살고 계시든 많은 동포들이 활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잘 알려지지 않은 분들도 계셔서 맞습니다. 좀 더 많이 연구를 해서 그분들의 그 희생 정신을 좀 기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항상 영웅은 네. 어떻게 보면 그 특정 인물로 저희를 잘 알고 있는 인물로만 네네. 영웅을 하는데 막상 기념관에 가면 네. 정말 많은 그 모르는 인물들이 많아요. 이름은 적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근데 나이를 보면 정말 10몇 대, 20대 네, 초반 맞아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네. 아마 중국 할빈 지역에 살고 계시는 많은 동포 여러분들은 특히 할빈역 바로 옆에 있는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저희도 가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든지. 저는 그 네. 기념관을 그 아마 전국에서도 여기 할빈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사실 한 곳에 가면 기념관을 별도로 가봐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이제 역전 옆에다가 그렇게 놓으니까 네네. 뭐 민족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한 번씩 구경을 하고 이 사람의 업적을 보고 그 시기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을 내걸고 했던 거기 때문에 할빈에 가보면 청소년 그 정신 문명 어떻게 보면 교육 기지라고 되어 네. 있습니다. 네. 아, 저는 거기 가서 처음에 딱 느꼈을 때 그 시계가 멈춰 안중근 있는 거.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을 때 시간 네. 그 9시 30분에 딱 멈춰 있어서 네. 그때부터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장소는 크지는 않지만 네. 그 장소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그 현장하고 비슷하게 네네. 만들었잖아요. 또 네. 우리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사격을 했을까 막 이렇게 하면서 예. 서로 이제 그 거리도 측정해보고 하는데 네네. 그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면서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오늘날의 저희들 행복이 있지 않았을까. 잊지 말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오늘 3.1절 맞으면서 아주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숭고하게 목숨을 바치신 많은 선열들에게 고개 숙여서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행보구체 통해 중국 흑룡강성 할빈시에 김혜리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아무래도 3월이니까 봄이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봄의 발걸음이란 글을 보내왔는데 전춘아 교수님이 먼저 소개합니다.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년의 새로운 시작은 봄에 있습니다. 길고 한량한 겨울을 견디고 세상은 마침내 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만물은 다 잠에서 깨어나 이 세상을 생기발랄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봄이 오는 소리, 봄이 발걸음입니다. 봄이 색깔은 보입니다. 하얀 겨울눈이 녹은 후 대지에서 새싹이 뾰족뾰족 머리를 쳐들고 세상을 봅니다. 녹색은 봄이 색깔입니다. 이는 여름이 오색 찬란함과 달리 정밀한 아름다움을 가집니다. 이는 또 생명이 색깔입니다. 봄이 오면 겨울이 추위에 무서워 고개를 숙였던 풀밭도 나무도 새롭고도 자그마한 녹색이 보입니다. 이는 바로 새로운 시작이자 또 일종의 부활이기도 합니다. 이 자그마한 녹색이 모여서 봄을 이루고 언젠가는 그들도 무럭무럭 자라나 이 세계를 예쁘게 단장하게 될 것입니다. 녹색은 봄이 색깔, 신생이 색깔이자 생기 색깔이며 희망의 색깔입니다. 봄이 냄새가 느껴집니다. 봄비가 내린 후의 아침길을 걷게 되면 공기 속이 봄 내음이 가슴 깊숙이 느껴지게 됩니다. 신생이 풀이 냄새도 있고 봄비 청신함도 있으며 흑토의 싱그러움도 있습니다. 이는 여름이 꽃향기 마냥 짜릿하지도 않고 겨울이 냄새 마냥 한량하고 기가 죽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냄새는 사람에게 생기를 주고 마음이 불편을 깨끗이 씻어주는 마법이 있습니다. 곤란에 부딪혔을 때 봄길을 걸어보세요. 봄이 마법이 당신을 도와줄 것입니다. 당신은 용기를 얻고 새롭게 일어날 것입니다. 봄이 소리가 들립니다. 풀밭에 앉아 귀를 기울이면 봄이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새가 노래하는 소리, 나무잎이 돋아나는 소리, 대자연은 천재 음악가입니다. 그러나 다만 그의 연주를 귀담아 들어야만 그 미묘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물은 그의 파트너이고 자연은 그의 무대입니다. 그는 자유롭게 춤을 추며 노래합니다. 이 리듬은 너무 아름다워 세상에 둘도 없는 명곡입니다.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봄이 옵니다.
우리 뿌리인 한반도에도 봄이 왔습니다. 온 계례의 통일이 소망을 담아 이 봄을 가을이 수확해로 이어갈 것입니다. 이 부활 소생, 성장과 희망이 나날에 우리 모두 희망 가득히 새로운 생활을 열어갑시다. 네, 김혜리 학생이 보내온 봄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여기서 대자연은 천재 음악가입니다. 라고까지 표현을 해줬습니다. 정말 어디선가 봄이 성큼성큼 다가오면서 흙냄새도 느껴지고 그 초록빛깔의 냄새가 또 따로 있잖아요. 네, 그렇죠. 봄 되면 뭔가 모든 것이 이제 살아나는 느낌? 네. 그래서 사람도 뭔가 이제 다시 한번 이게 태어난다는, 다시 한번 변신한다는 느낌을 많이 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그 글을 보면서 시대인데 봄을 막 눈에 보이게 이제 그렇죠. 예, 봄이 색깔도 보이고 봄이 냄새도 느껴지고 봄이 소리도 느껴진다. 뭔가 이제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본 어른 같습니다. 네, 전춘아 교수님은 이 봄이 오는 소리, 봄이 오는 모습 뭐 이런 걸 어디서 처음 느끼세요? 저는 이제 새싹. 그렇죠. 네. 이제 겨울 되면 사실 나무가 거의 색깔이 비슷하게 어둠침침하잖아요. 그렇죠. 소나무 빼고는. 근데 소나무 색깔도 겨울의 소나무는 어두운 컬러인데 저희들 봄 되면 그 초록색이 연한 초록색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온 만물이 일단 나가면 기분이 좋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또 제가 이제 봄에 태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춘화라고 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봄이 되면 뭔가 이제 생일도 이제 그 봄쯤에 그렇죠. 오니까 항상 이제 즐거움이 3월 되면 굉장히 이제 룰루랄라 하고 다니는. 네. 그래서 봄 하면 일단 너무 좋은 느낌? 네. 그래서 이 친구 글을 보니까 이런 냄새, 소리, 그런 색깔 때문에 기분이 좋았구나 하는 생각 듭니다. 네. 사실 겨울 동안에 좀 칙칙한 색깔들 보다가 새싹이 파릇파릇하게 조그맣게 돋아나지 않습니까? 네. 그걸 보면은 어떤 생명의 경이로움도 느끼게 되고 거기서 아주 초록의 조그만 잎들이 나오잖아요. 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자연도 이렇게 겨울을 잘 이겨내고 새싹을 돋우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열심히 씩씩하게 봄을 맞이해야 될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또 직업상 3월 달 되면 새로운 학생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개학이 되고 새로운 학생 만나게 되니까 그 친구들이 딱 새싹 같아요. 맞아요. 특별히 1학년 그 신입생들 보면 정말 눈이 초롱초롱하고 그 수능 때 그 힘든 것을 다 잊어먹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산다는 이런 느낌으로 오니까 봄은 정말 저희들한테 희망을 가져다주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학생을 우리가 프레시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신선한 친구들. 네. 봄은 우리에게 이렇게 희망과 기대를 안겨줍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는 봄을 어디서 맞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올 봄에 전춘아 교수님은 또 새롭게 신입생을 맞으면서 봄을 더 깊이 느낀다고 하셨는데 동포 여러분께서는 어디서 봄을 느끼시는지도 저희들에게 적어주시면 저희도 함께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모테트 합창단이 노래합니다. 동무생각.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두 번째 글은요. 중국 상해시 김성옥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보람이란 글인데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외할머니로 승진하기 전까지만 해도 외손주를 봐주느니 팥밭을 맨다. 이런 속담을 그저 귀동냥으로 흘려버렸었다. 후에 외할머니가 된 후 그 속담의 뜻이 현실과 어울리지 않음을 느꼈다. 더욱이 5년간 봐준 손주가 내가 한국에서 중국 대련에 도착해서 21일 동안 격리하는 사이 호텔에 과일이 없다는 말을 듣고 멋진 과일 그림을 보내온 것을 받고 얼마나 격동이 되었는지 혼자서 눈물까지 흘렸다. 아, 이것이 내가 팥밭을 매지 않고 손주를 5년간 심지어는 한국까지 데리고 가서 돌봐준 보람이구나. 2012년 가을, 난 북경에 있는 외손주가 태어난 날부터 돌봐주게 됐는데 손주가 3돌이 되었을 때 중국말을 너무 잘하는 손주에게 우리말을 가르쳐 주려는 욕심에서 데리고 갔다. 그런데 한국에 가보니 말과 같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손주가 절대 어린이집을 안 간다고 떼를 썼다. 하루 이틀 매일 어린이집으로 잘 다니는 손주는 한국말을 제법 빨리 배웠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지하철을 타고 동인천 야외 수영장으로 놀러 가는데 마침 차량 방송 안내원이 차 안에서 물건을 팔지도 사지도 말라는 방송을 했다. 이미 한국말이 능통한 손주는 이 방송의 내용을 다 알아들었다. 그때 한 장사꾼이 우리 손주가 제일 좋아하고 언제부터 사달라고 졸르던 장난감 자동차를 팔고 있었다. 나는 손주의 눈치를 보면서 정 사달라고 조르면 사줄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아저씨, 금방 방송했어요. 차 안에서 이런 거 팔면 안 된대요. 그런데 그 장사꾼은 못 들은 척하며 계속 선전을 한다. 그러자 손주도 다시 한번 똑같은 말을 한다. 그제야 아저씨는 할 수 없는지 우리 곁을 떠나서 몇 발자국 가서 또 선전을 한다. 이번엔 손주가 따라가서 한마디를 더 했다. 더는 지탱할 수 없었는지 그 아저씨는 휑하니 가버렸다. 그 아저씨가 떠나가자 주위에 앉았던 손님들이 모두 우리 손주에게 엄지척을 해보였다. 2019년 북경 통주 북원소학교 1학년에 입학한 후에 우리말을 잊지 않으려고 순위 정음 우리말 학교에 다니고 있다. 또 2020년 학교에서 조직한 이야기 대회에 참가해서 바로 한국 어린이집에서 배운 한국의 전래동화 콩쥐 팥쥐를 얘기해서 저학년급 1등상을 받았다. 내가 외손주를 보느라 고생도 했지만은 오늘 외손주의 멋진 모습을 보노라니 퇴직하고 제일 잘한 것이 외손주를 돌봐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아, 정말 열성이 대단하신 할머니시네요. 한국에까지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요. 우리말 공부를 하게 하셨다니까. 민족에 대한 네. 그 언어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보면 이 연세의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 어렸을 때 거의 다 그 조선족 학교를 다니게 하는 부모님 마음을 네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지역에 살다 보면은 이제 중국어를 많이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이 우리말을 잘 안 쓰니까 네. 우리말을 잘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싶어요. 거의 다 이제 그 중국에 있는 교포들도 마찬가지로 한국처럼 교육의 열정이 네네. 정말 대단하거든요. 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민족 언어, 민족 문화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언어를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어릴 땐 거의 다 이제 그 조선족 학교를 보내고 특별히 또 할머니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중국말을 할 수 있는
한데도 불구하고 조선말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과 얘기할 때는 중국말을 안 써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네. 집안에서 이제 네, 얘기할 집안에 때.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해왔고 네. 오히려 형제끼리는 중국말을 더 편안해서 중국말 하는데 네. 부모님한테는 항상 조선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잡지나 신문이나 이런 거를 거의 다 뭐 홍동강 신문 무슨 여성 잡지 그를 이런 걸 많이 해서 저희들 읽게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말에 익숙해지겠죠. 익숙해집니다. 근데 이제 어떤 문제인가 중학교 때부터 또 중고학교 다니다 보면 네. 어느 순간에 좀 살짝 많이 잊어먹긴 하는데 그렇죠. 다시 썼을 때는 훨씬 더 빠르죠. 그리고 또 뼛속에 조선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사랑한다는 그게 이제 딱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 부모님도 거의 70대인데 퇴직 네. 60대부터 손주 우리 아이 3명의 네네. 아이들 자기 손주들 다 봐주고 또 봐줄 때도 항상 조선말을 하거든요. 어차피 애가 좀 네. 지나서 유치원 가거나 어디 가면 다 중국말 하니까 네. 조선말을 먼저 잘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지금 이 김성옥 선생님 이 마음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그렇게 힘들게 한국에까지 데리고 와서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우리말을 가르쳤는데 지금 우리말도 잘하고 또 네. 콩쥐팥쥐 그 이야기 대회에 나가서 상까지 받아왔다고 그러니까요. 하니까. 애가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끝까지 그 자동차, 조그만 자동차 팔고 있는 아저씨한테 가서 여기서 팔면 안 된다고 했는데 왜 파느냐. 네. 사실 그거는 네. 어떻게 보면 민족 언어를 떠나서 할머니가 네. 진짜 똑바르게 잘 키운 겁니다. 그렇죠. 애들이 사실 어른들한테 틀린 거 알면서 가서 또 막 지적할 수 있는 거는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네. 네. 근데 사실 그 어린이들이 하는 얘기가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어린이들이 네. 얘기하는 게 놀 때 같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네. 철학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젊은 그 청년들이 성인들이 하는 말이 네. 가짜인 것도 많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네, 경우를 생각해서 네, 얘기하니까. 이제는 포장을 할 줄 아는 나이인데 네. 이 친구는 포장하지 않고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니까 네. 많이 들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중국 지역에 보면은 이렇게 손주들을 키워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으시죠? 거의 그 중국에 있는 그 어르신들은 퇴직하면 손주를 봐줘야 된다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봐줘야, 왜냐하면 중국은 다 남녀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네네. 봐주지 않으면 정말 힘들게 살거든. 아니면 고가로 또 이제 누구 애를 봐주는 사람을 그렇죠. 모셔야 되니까. 네. 네. 한국에 와서도 일부러 애를 봐주기 위해서 한국에 오시는 분도 계시더라니까요. 예, 맞아요. 재작년인가 우리 이 특수한 코로나 상황 금방 시작할 때 네. 제가 아는 분이 몇 개월 왔다가 반년 정도 묶여 있어서 지금 아마 반년 아니라 2년 정도 묶여 있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애를 봐주려 일부러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거죠. 그렇죠. 네. 여기 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그 자식들 생각하면은 뭔가 내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생각이 가득하실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이제 애를 낳고 엄마가 3년 정도 애를 봐줘가지고 네. 정말 몸 회복도 너무 도움되고 일하는데 지장이 없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대신 어머니는 정말 많이 늙으셨고요. 네, 정말 애 보는 게 정말 본인 나가서 일하는 거하고 비교하면 일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외손주 봐주느니 파밭을 맨다라고 써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외손주만 보겠습니까? 친손주도 그렇죠. 봐야 되고 애를 네. 몇 명 낳으면 다 똑같이 봐줘야 되고 하니까 거의 뭐 10년, 뭐 20년씩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 집 다 크우면 저 집이 나오고. 그렇죠. 동생네도 아기가 생길 수도 있고 네. 하니까. 저희 부모님이 우리 언니, 내 남동생 첫째 애를 다 봐주고 우리 남동생이 둘째를 낳았어요. 네. 그게 10년 넘었어요, 지금. 그 꾸준히 제가 볼 때 한 20년 정도 손주를 봐주는 것 같습니다. 네. 어찌 생각하면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말년의 인생이 너무 힘드시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가 어머니 되기 전까지는 네. 뭐 그런 게 당연하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엄마 되고 나니까 어떻게 남이는 아니지만 네네네. 애를 봐는 내 애를 보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아마 중국 지역에서나 한국에 와서나 손주들 다 정말 큰 사랑으로 봐주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아유, 뭐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거든요. 늘 그렇게 봐주시는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하윤정이 노래하는 손주 사랑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동포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봅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한국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이 한국으로부터 장학금을 지원받았다면서요?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 한국학과 석박사 과정에서 공부하는 6명의 학생들이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지원하는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국제교류재단은 해외 한국학의 발전과 또 확산을 위해서 활동하는 우리 정부 외교부 산하기관입니다. 네. 이번 장학금 지원이 이제 한국학을 연구하는 신진세대의 육성 그리고 또 카자흐스탄 한국학의 발전에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보고요.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 한국학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카자흐 국립대 한국학과는요 1994년에 개설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북한에서 파견된 교수님들이 이제 과를 열고 또 그 과의 기초를 많이 닦았습니다. 이후에 이제 한국에서도 적극 지원해서 현재는 카자흐스탄 한국학 분야에서 이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네. 매년 실시되는 대학 자체 평가에서는요, 우리 교내 67개 학과들 중에서 늘 이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40명의 신입생이 한국학과에 입학을 했고요. 4년 연속 40명 이상의 신입생들이 한국학에 입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자흐스탄 국립대 한국학과에는 180여 명의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이 한국학 공부와 또 연구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더 높아진 한국의 이제 국가 위상과 국가 경쟁력과 위상, 네. 그리고 또 식을 줄 모르는 한류와 또 한국에 대한 뜨거운 열기, 뜨거운 배움의 열기 등등이 또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특히 2년 넘게 또 그 지겨울이만큼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 시국 속에서도요, 한국학에 대한 열기가 식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또 감사한 일이라고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카자흐스탄의 이런 소식 들으니까요. 이 한국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야말로 한국학 발전에 더욱더 큰 원동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오늘 카자흐스탄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사할린으로 가봅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사할린 동포 한 분을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분이신가요? 2015년에 사할린 동포 영지기구국 프로그램으로 킴포 영지기국한 문제도시입니다. 작년에 그는 사할린 한인의 수고와 고백이라는 책을 러시아어로 집필했습니다. 문제도시는 1944년에 사할린주 샥들시에서 태어났고 샥들 중학교를 졸업한 후 이르쿠스 국립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거기에서 반년 공부하다가 그만두고
이르쿠트에서 모스크바에 갈 허가를 받고 1966년에 라마노프 명칭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국제경제학과에서 공부했는데 전공은 일본 경제였어요.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후 소련과학기술정보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취직해 그곳에서 11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동안 대학원 과정도 밟고 박사 학위를 따냈습니다. 1984년에 소련과학아카데미 소속 동양학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입사했는데 주로 한국학 연구를 했고 남한과 북한 경제에 대한 논문 15편을 써서 여러 전문 강행물이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1989년에 모스크바 통번역 합동종합에 들어가서 일본어 통역사로 활약하면서 가끔 한국어 통역도 맡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경기도 김포로 영주 귀국했고 거기서 그동안 책도 이렇게 썼습니다. 네. 문제도 씨가 쓴 사할린 한인의 숙고와 고백 어떤 책입니까? 책은 소설도 아니고 연구 논문도 아닙니다. 숙고를 담은 대중과학 에세이라고 할까요? 사실 1965년에 사할린에서 멀리 떨어진 생활을 시작할 때 사할린 동포의 삶, 자의식의 변화, 세계관과 가치 지향, 사고방식 변화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그는 자기가 쓴 글이 누군가의 세계와 자기 민족에 대한 시야를 조금이라도 넓히고 약간의 관심을 불어일으킬 수 있다면 기쁠 것이라고 정했습니다. 결국 자기 민족에 대한 지식과 이해는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끝없는 과정에서 중요한 지점이잖아요. 네,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배순신 통신원으로부터 자랑스러운 사할린 동포 한 분을 소개받았습니다. 2015년에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 프로그램으로 김포에 영주 귀국한 문재도 선생님인데요. 작년에 사할린 한인의 숙고와 고백이라는 책을 집필하신 분입니다. 1944년에 사할린주 샤우초르스크시에서 태어났고요. 그곳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1966년에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1984년에 소련 과학 아카데미 소속 동양학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입사를 해서 한국학 연구를 하셨다고 하네요. 그가 쓴 사할린 한인의 숙고와 고백은 사할린 동포의 삶, 자의식의 변화, 또 세계관과 가치 지향, 사고방식 변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대중과학 에세이라고 합니다. 2015년에 경기도 김포에 영주 귀국해서 그동안에도 남한과 북한 경제에 대한 논문 15편도 써서 여러 간행물에 게재를 하셨습니다. 문재도 선생님, 꿈에도 그리던 고국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우리 이정이 이것 그릴 준비 됐쟁이? 할아버지, 나 이거 그리기 안 하면 안 될까? 에? 와, 친구들하고 게임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게임은 나중에 하고 하렘이랑 이것부터 해야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안돼야, 오늘은 이것 그려야 돼. 다른 애들은 다 이것 안 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정이가 이걸 제일로 잘 그리지. 잘 그리니까 이제 안 그려도 되잖아. 이정이가 그린 이것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떡하고. 아니, 할아버지는 왜 맨날 3.1절하고 광복절 때마다 나한테 이걸 그리라고 해? 우리 이정이가 이것 그림을 잘 그려서지. 우리 이정이 또래들은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왜 다는지도 모르자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 알려주라고 그러지.
뭐 할아버지 덕분에 내가 우리 반에서 이것에 대해 젤로 잘 알아. 지난번에 선생님한테 칭찬도 받았어. 그 봐라. 그러니까 이것 그려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줘야지. 알았어. 내가 이거 그릴게. 아이고 기특여라 우리 이정이.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이것 그리는 법을 알려주고 있군요. 그러게요. 이것을 그리면서 이것에 대한 공부도 할 수 있고 이걸 그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니까 좋네요. 네,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기인데요.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 사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한민족의 민족성을 나타내고요. 가운데의 태극 문양은 음과 양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모서리의 사괴는 음과 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효의 조합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고, 그 가운데 건괴는 우주 만물 중에서 하늘을, 곤괴는 땅을, 간괴는 물을, 이괴는 불을 상징하는데요. 이 사괴는 태극을 중심으로 통일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사용하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것은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역을 희구하는 한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대한민국의 국기입니다. 흰색 바탕 한가운데 파란색과 빨간색의 태극을 두고 사방 대각선의 검은색의 사괴를 그린 것인데요. 3.1절 같은 국경일에 이것을 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태극기, 2번 태권도, 3번 무궁화.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유선일, 한희정이었습니다. 저도 국경일이 되면은 꼭 이것을 답니다. 이것은 국경일과 국가기념일 또는 조일을 표하는 날에 달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5대 국경일,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는 깃봉과 긴면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야 하고요. 현충일이나 국장 기간 등에는 긴면의 너비만큼 내려서 달아야 합니다. 완전한 이 조기를 달 수 없을 경우에는 바닥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내려서 달아야 하는데요. 3.1절에는 깃봉과 긴면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야 되겠죠. 아마 해외에서 이것을 보면은 가슴이 벅찬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동포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것에 얽힌 추억이 있으면 저희 행복우체통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또 행복우체통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이 3.1절입니다. 고려인 동포들도 3.1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3.1절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는 고려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매년 또 3.1절 행사를 하고 네. 또 고려인들이 연해주에서 3.1 만세운동을 1919년 3월 17일, 18일에 대대적으로 전개를 해서 그해 8월까지 이 모스크바에서까지 그 영향을 미칠 정도로 했다는 사실을 네. 이곳에서 역으로 배워서 알고 있고요.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도 소련 개방 이후에는 3.1절 기념 행사를 곳곳에서 하고 있고 네. 또 소련 지역에서도 우리나라의 다른 것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지만은 역사학자들은 우리나라 3.1운동이 당시에 중국이나 이 동아시아에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학자들도 이렇게 거론을 해와서
이 3.1 운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소양이 있으면 3.1 운동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었죠. 네. 자, 이제 그 한진 작가에 대해서 저희가 쭉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한진 작가가 모스크바 유학 당시에 이제 북한으로 가지 않고 망명 유학생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소련 정부의 그 여러 가지 정책이 그때 망명 유학생들을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련 곳곳으로 다 헤어지게 했다고 하는데 한진 작가는 어디로 가서 있었을까요? 한진 작가는 그때 시베리아 중부 도시에 있는 바르나울이라는 그 도시로 갔습니다. 네. 가가지고 거기에도 그 지역의 TV 방송이 있었죠. 네네. 거기에 가서 TV 지금 그 어떤 식의 명칭이 필요할지는 모르겠는데 책임 프로듀서라고 해야 될까요? 그중에 일부 프로그램의 책임 프로듀서를 맡아가지고 그걸 감독하고 촬영하고 그래서 그 편집을 하고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영상을 촬영해서 이렇게 편집하고 제출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맡아서 거기서 몇 년간 일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바르나울이란 곳이 어디쯤에 있는 어떤 도시인가요? 예, 제가 지도가 있으면 지적을 해주겠는데요. 시베리아의 그 중부 지역에 있는 그 도시입니다. 그곳에 파견을 받았고요. 그 당시 이제 한진 작가 외에 다른 분들도 다 이 영화 촬영 관계된 그런 곳으로 파견돼서 소련 전역에 흩어졌고, 그래서 일부는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오기도 했고, 네. 또 일부는 지금 그 전운이 감돌고 있는 우크라이나 네. 동부 지역, 또 체첸 지역, 또 일부는 모스크바 근교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각각 이렇게, 또 일부는 저 겨울에 이 추위가 극심한 무르만스크. 네. 그러니까 그것은 겨울에는 밤이 6개월이고 여름에는 낮이 6개월이라고 말하는 네네네. 그런 극지로 이렇게 파견된 분도 있고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활동을 했던 것이죠. 네. 혹시 관장님께서도 이 바르나울에 가보셨습니까? 예, 한번 가보기는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한진 작가의 이름만 들었을 뿐이죠. 한진 작가의 그 활동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시절에 초기에 갔었기 때문에 네. 정말 곳곳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하고 그저 그렇고 그런 도시로만 이렇게 알고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갔더라면 참 네. 한진 작가의 흔적을 세세히 살펴봤을 것인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네. 혹시 바르나울에 한진 작가의 흔적이 좀 남아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 그쪽에 기록에는 남아 있겠죠. 예. 예. 뭐 아무래도 책임 프로듀서 맡으면서 뭐 감독, 촬영, 편집까지 다 했다고 하니까 어쩌면 한진 작가의 작품이 기록으로는 남아 있겠다 싶기도 하네요. 예,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발굴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바르나울에서 좀 외롭고 쓸쓸하게 지내던 한진 작가에게 좋은 일이 생기게 됐다고 했는데 어떤 일입니까? 예, 그것은 참 좋은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르나울로 파견돼 가지고 간 게 이제 58년 이제 가을이었는데 가서 이제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북한에서 가족으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네. 자기의 만 누이 동생, 자기가 4살 차이 나는 누이 동생이 있었는데 누이 동생이 25살에 여기 전후 복구 작업에 참여하다가 병을 얻어가지고 네.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은 거기에서 이렇게 파견돼가지고 바르나울로 떠나기 전에 기차역에서 한 러시아 여인을 만나게 됐는데 네. 정말 그 짧은 시간에 둘이 이렇게 서로를 깊이 알게 되고 사랑하게 돼서 거기 바르나울로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곧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살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새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과 슬픈 소식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네. 그럼 한진 작가의 아내가 되신 분이 바로 지나이다 이바노브나라는 분인데 어떤 분입니까? 예, 이제 한진 작가의 아내 되는 이분은
1935년생이니까 한진 작가보다 4살 아래인데 네. 당시 바르나울에 있는 초등학교 교장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개념이 다릅니다. 그분도 이제 나이가 그때 20대였는데 네. 우리는 이렇게 많은 경력을 쌓아야 교장이 되지만은 그렇죠. 소련 지역은 그게 아니라 행정적인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젊은 사람 이런 분들이 교장을 맡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교장으로 있고 또 러시아 문학을 가르치던 분이었는데 이분은 이제 모스크바 근교 네. 그러니까 모스크바 거기가 고향인 분이죠. 이분도 그쪽 교사로서 파견 가서 일하던 분이었는데 그분과 정말 평생의 인연을 거기서 맺어 나갔던 것이죠. 네. 근데 어떻게 기차역에서 우연히 만난 두 사람이 이렇게 운명적으로 결혼까지 하게 됐을까요? 그것이 참, 그 인간의 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한진 작가가, 바르나울로 파견을 받고, 58년 이제 8월 말에 모스크바에 있는 기차역에서 기차표를 끊기 위해서 줄을 섰는데, 네. 거기에 이제, 소련에서는 여름방학이 길고, 8월 말이 되면 다 직장으로 복귀해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차표를 사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서 있었는데 네. 한진 작가 바로 이 앞에 있는 그 처녀한테 이만저만해서 바르나우령이 처음인데 어느 창구에서 표를 꺼내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과정에서 네. 나도 마침 바르나우로 가려고 줄 서 있다. 그래서 같이 줄을 서서 이래저래 이야기하고 보아하니 당신은 동양인이다 뭐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서로 간에 지금 이런 처지라는 것을 알고 네. 그래서 서로 바로 이 연모의정이 싹 트면서 그 동안에 그분들이 일주일 동안 표를 끊고 바로 간 게 아니라 일주일 전에 표를 예약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모스크바에서 둘이서 깊은 사랑을 바로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부부의 연을 맺었던 것이죠. 네. 정말 운명적인 만남 같은 어떤 러브 스토리가 있었네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그분들의 그 사랑이 확고하고 끈끈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한진 작가가 93년에 일찍 세상을 떠나신 뒤에도 네. 그분이 우리 모국어를 전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한진 작가가 남겨놓은 메모와 모든 수적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수십 년을 이렇게 아끼고 저장해오면서 결국에 그래서 한진 작가의 이런 삶이 온전히 정리될 수 있는 기반을 이렇게 마련해 주셨던 거죠. 네. 자, 오늘 고려인 이야기 한진 작가가 아내를 어떻게 만나서 결혼하게 됐는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 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부 듀엣이 불러주는 청실홍실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